네, 자, 저희 결정적 투자 특집 편성했습니다. 11월 시장이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의 강세론자와 보수론자 두 분을 오늘 한 자리에 모셨습니다. 서강대 경제대학원의 김영익 교수와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입니다. 저희가 미리 두 분의 의견을 들어봤더니 시각차가 확실했습니다. 여러분, 저도 상당히 기대가 되는데 두 분의 의견을 듣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채팅창에 의견을 활발하게 올려주세요. 함께 소통하면서 가겠습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자, 서강대 경제대학원의 김영익 교수님, 이베스트 디지털 사업부의 염승환 이사님 나오셨습니다. 예,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두 분 모두 이렇게 한 자리에서 뵙게 되어서 너무나 영광입니다. 잘 부탁드릴게요. 이렇게 한 자리에서 방송해 보신 적 혹시 있으세요, 두 분? 생방송은 처음인 것 같아요. 방송 처음이고요. 네, 생방송은 여러분, 처음이에요. 뭐 같이 국내- 책을 썼었습니다. 올해. 그래요? 예, 예. 여러분, 국내 최초입니다. 두 분은 한 자리에서 생방송에 보실 수 있는 것이요. 자, 저희 김영익 교수님께서는 사실 한국의 대표적인 그 닥터 둠 보수론자이시고, 염승환 이사님께서는 시장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론을 견지하고 계십니다. 두 분께서는 먼저 이 중요한 변곡점에 서 있는 11월 증시에서 어떤 키워드를 꼽고 계시는지 한번 듣고 가겠습니다. 먼저 교수님께 들어볼게요. 어떤 이슈를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지, 전환과 변동성이 확대될 것이다. 그리고 염승환 이사께서는 우려의 정점이고 주가는 이런 우려를 이미 반영했다라는 의견이십니다. 교수님 먼저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변동성이 더 확대됩니까? 예, 뭐 금융 불균형이 너무 심화됐기 때문에 네. 각국이 이제 금리를 인상하는데요. 특히 미국이 중요하죠. 미국이 아마 내일 그 테이퍼링을 단행하고 금리 인상을 조율하는 시점이 머지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그동안 돈을 많이 풀어가지고 자산가격이 많이 올랐는데 뭐 줄이다 보면은 자산가의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 그게 11월부터 나타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사실 테이퍼링 이슈 이런 네. 것들이 이미 시장에서 많이 알고 있는 만큼 네. 결과가 나오면 그래,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 나왔구나 확인하는 정도의 수준으로 가지는 않을까요? 물론 그 불확실성 해소 차원에서는 그럴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내일 아침에 이제 뭐 새벽 3시에 결과가 나오는데요. 예. 지금은 뭐 전문가들 한 150억 달러 정도 줄일 것이다. 기간은 한 8개월, 뭐 내년 6월까지다. 그런 식으로 나오면은 뭐 불확실성 해소돼가지고 네. 단기적으로는 주가 내일 오를 수가 있어요. 네. 그런데 문제는 그동안 주가 상승을 뒷받침했던 게 금리였고 경기였거든요. 그런데 금리는 조금 오르고 있고 문제는 지금 경기가 둔화되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OECD에서 미국 선행지수, 우리나라 선행지수를 발표하는데요. 미국 선행지수가 9월에 꺾이기 시작했거든요. 이게 일시적인지 추세적인지 조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저는 추세라고 보고 있어요. 주가를 뒷받침했던 가장 중요한 경기가 이제 둔화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뭐 금리보다는 앞으로 저는 경기를 봐야 된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변동성 확대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해 주셨고, 이사님 어떠십니까? 우려는 이미 반영이 됐다. 네, 사실 뭐 올해 사실 그런 우려가 계속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뭐 저는 새롭지는 않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뭐 미국 증시는 연중 사상 최고치인데 한국은 지금 사실 4개월 연속 하락을 했고요. 네. 이번 11월 달은 또 출발은 좀 좋긴 했는데 또 오늘 흔들리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여전히 뭐 변동성이 끝난 건 아니지만 지난 4개월간의 어떤 이제 하반기 조정을 통해서 저는 충분히 이런 악재들은 반영을 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 코스피 PER로 보면 이게 뭐 무조건 맞다는 건 아닌데 이제 12개월 이제 후에 이익을 예상한 PER이 지금 10.1배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과거 평균보다 더 낮아진 수치로 좀 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비싸다고 좀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다음에 많은 분들이 좀 비관적으로 보신 분 중에 이제 내년에 이제 이익 증가율이 떨어진다고 많이들 보시는데 사실 이런 우려가 지금 너무나 크잖아요. 뭐 스태그플레이션 우려, 뭐 내년 또 중국의 소비 경기 둔화. 근데 이런 우려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어쨌든 이익은 증가를 해요. 저는 그게 더 놀랍다고 생각을 하고 사실 이런 우려면은 내년에 역성장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도 증가를 하고 2023년에도 이익은 증가하는 걸로 전망치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고 이번 주 들어와서 이익 추정치가 조금 올라갔어요 또. 그래서 계속 하향 조정이 되다가 그랬더니 방향성 면에서는 좀 아직은 좀 이게 우리 불확실한 건 있지만 그동안의 조정을 통해서 저는 이런 부분들을 반영했다고 보고요. 그리고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이제 우리나라 반도체를 봤을 때 제가 시장이 뭐 바로 올라갑니다. 뭐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너무 좀 부정적으로 볼 필요가 없다고 저는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게 삼성전자 하이닉스 주가가 정말 중요하잖아요. 현대차하고.
근데 이 악조건에서 현대차는 조단위 이익을 냈고요. 기초 체력이 정말 좋고 포스코가 3조 원대 이익을 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역대급 이익을 냈는데 피크아웃 우려로 그냥 빠져버렸거든요. 근데 지금 주가가 뭐 밸류에이션 계산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이닉스, 삼성전자도 굉장히 이제 자산 가치 대비해서 저평가된 마치 그 2018년도 위기 때 그 반도체 가격 급락했을 때 밸류에이션까지 찍고 와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저는 이제 봤을 때는 충분히 반영은 됐다. 그래서 저는 너무 우려보다는 지금은 좀 오히려 좀 다른 좀 반전을 좀 서서히 좀 준비해야 될 때가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실적이 계속 개선될 것이다. 따라서 밸류에이션 부담은 점차 완화되고 있다라는 말씀이신데 우리 김영익 교수께서는 여전히 경기 우려가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예, 제가 뭐 증권사 리서치 센터장도 해봤고요. 예. 뭐 애널리스트하고 같이 여러 토론도 해봤는데 그렇죠. 문제는 저 같은 이코노미스트도 그렇고 애널리스트도 그렇고요. 이게 이익 증가율이 올라가는 국면에서는 뒤따라 올려요. 그래서 뭐 목표가 같은 걸요? 예, 실제치가 더 높게 어. 나오니까요. 아. 예, 그런데 이익 증가율이 정점을 치고 경제성의 정점을 치고 떨어질 때는 예. 뒤따라 낮추거든요. 그래서 IMF가 지난 10월 달에 경제 전망하면서 이제 세계 경제 성장, 특히 미국 경제 성장을 낮췄는데요. 이제 초기라는 것이죠. 예, 그리고 뭐 삼성전자 이것도 뭐 10만 전자 이야기 나왔을 때는 이익 증가율을 계속 높였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이익 증가율을 낮추고 목표 주가도 낮추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네. 초기라는 겁니다. 그렇군요. 여기서 두 분의 의견이 상당히 엇갈립니다. 혹시 그 저를 거치지 않아도 이사님께서 궁금하신 것이나 첨언하실 게 있으시면 해주셔도 됩니다. 이익 증가율 네, 사실 쉽지 않죠. 네. 대선배님이시기도 하고요. 예, 저도 10년 전부터 배워왔지만 교수님께서 맞아요. 그 이익이 계속 올라가고 있고 사상 최대 실적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이렇게 계속 반영하지 못하는 것은 이런 우려감, 업황에 대한 우려감, 특히 우리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우리나라의 대표 반도체 업황에 대한 우려감을 계속해서 반영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익이 높아지니까 기대를 계속 놓치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기엔 예. 그러니까 이제 저는 우리 한국 증시가 좀 할인 받을 수밖에 없는 사실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사실은 이제 미국은 사상 최고가인데 뭐 제조 그 비중이 한 60%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공급망 이슈에서도 당이 자유로울 수 없고 피크아웃 논리도 저는 이해가 가요. 사실은 뭐 애널리스트들도 그렇고 외국계 증권사 보면은 그냥 갖다 붙이는 이제 제목이 다 피크아웃입니다. 그래서 포스코 3조 원 이익 냈는데 피크아웃으로 야, 넌 빠져야 돼. 예. 주가 그래서 급락해 버렸죠. 현대차 마찬가지, 삼성전자. 그래서 뭐 주가들이 빠지고 있는데 근데 그 밑단에서 우리 밸류도 봐야 되거든요. 과연 비싸냐 이거죠. 저는 제가 봤을 때 지금 포스코가 PER이 4배밖에 안 돼요. 예, 여기서 비싸다고 할 수도 없는 상황이 물론 내년에 또 모르죠 어떻게 될지는 그건 상황 모르지만 내년에 분명히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그렇지만 지금 미국도 인프라 투자 법안이 이제 통과가 예정이 돼 있고 네. 중국 경기가 좀 하강되는데 중국 시진핑 주석은 내년에 그 이제 3연임을 지금 도전을 하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경기를 그냥 하강하는 걸 그냥 넉넉히 그냥 보고만 있는다? 그건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분명히 뭔가 조치가 나올 거고 인프라 투자 이미 예정된 것도 중국도 2000년 초반에 그 사이클보단 적지만 거기에 버금가는 인프라 투자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거기에 얼마나 많은 철강이 들어가겠어요, 사실은. 그래서 저는 그런 걸 봤을 때 내년도에 급격한 이익이 좀 줄어든다거나 그렇게 좀 보지는 않고 있고 또 한국 지금 뭐 피크아웃 논리가 좀 계속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올해 연초부터 계속 삼성전자 주가 흘러내렸던 거거든요. 네. 근데 반영될 만큼 저는 반영이 됐는데 못 올라가는 이유는 아직도 이제 뭔가 이런 그 확실한 것들이 보이지 않다 보니까 여전히 불확실한 거는 많이 남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 못 올라가는 거지 어느 정도 저는 하방은 분명히 지금 다지고 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우리나라 증시가 뭐 여기서 뭐 2,700, 600 뭐 아니면 또 2,800 갈 수도 있습니다. 뭐 사실 그걸 제가 알 수는 없는 거지만 3,000 또 많게는 2,900 저번에 한번 바닥을 찍고 왔잖아요. 이 구간대에서는 너무 좀 겁먹는 전략보다는 뭐 주식을 계속해서 좀 분할 매수하시면서 좀 모아가는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과거에도 이 역사가 증명했던 게 여러 번의 이런 긴축 조정은 항상 반복이 됐어요. 그러니까 급락 후에 한 애널리스트도 그런 걸 좀 자료 쓰신 걸 제가 참고해서 말씀드리면 그 우리나라 증시가 이렇게 뭐 전 세계 증시가 위기가 여러 번 왔어요. 2008년 금융위기, 또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 또 얼마 전에 이제 작년에 코로나 위기 때 그래서 다 똑같아요. 1년 동안 랠리가 나옵니다. 돈을 네. 푸니까. 그리고 어떻게 되죠? 많게는 1년 동안 옆으로 횡보하는 그 긴축 조정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후에 어떻게 됐냐면 대부분 다
주가가 다시 2차 랠리가 나왔던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왜냐하면 이제 지금 이제 금리 인상 뭐 사이클이 또 시작된다고 하지만 저는 이제 지금 골드만삭스가 내년에 3번 인상한다고 뭐 예고는 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게 결국 금리를 올릴 정도의 저는 체력이 되기 때문에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뭐 바이든 대통령도 그렇고 파웰 연준자 입장에서 그냥 물가만 보고 아 물가 올라가니까 1970년대처럼 오일 쇼크 오면 안 되니까 그냥 물가 잡기 위해서 경기 신경 쓰지 말고 금리 그냥 3번 올리자. 저는 그건 너무 지나친 좀 너무 긴축 약간 예상인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정말 금리를 올린다면 저는 미국 경제가 그만큼 자신감이 있다는 표현으로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안 좋으면 올릴 리가 없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체력이 되기 때문에 하는 거지 체력이 안 되면 금리 올릴 저는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 너무 금리 인상에 대해서도 좀 부정적으로 좀 볼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정상화의 과정이다라는 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뭐 말씀하신 것처럼 예. 주가 자산가는 장기적으로 오릅니다. 네. 이거는 변함없는 사실이죠. 네. 그런데 늘 사이클이라는 게 있죠. 그런데 요새 왜 미국 주가는 오르는데 우리 주가는 못 오르냐. 아, 그렇습니다. 그거는 저는 경기라고 보고 있거든요. 예. 우리나라가 통계청에서 선행지 순환변동치 앞으로 경기를 예고하는 지표인데요. 그게 6월 정점을 치고 7, 8, 9월이 최근에 발표됐는데 3개월 연속 떨어지고 있어요. 우리나라 경기가 미국 경기보다 먼저 둔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앞으로 금리 많이 못 올리려고 보고 있어요. 그렇군요. 뭐 우리도 다음 달, 이달에 올리겠지만은 예. 뭐 여기서 많이 못 올리려고 보고 있고요. 미국도 내년 하반기 가면은 저는 경기가 상당히 둔화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도 금리 많이 못 올리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은 금리보다는 경기, 특히 기업 수익 증가율 이것들이 어떻게 되는지 그거에 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네. 그런데 겨우시기 경제 지표들이 이제 꺾이기 시작했다. 그게 초기다. 이런 의미에서 뭐 주가는 장기적으로 오르는데 주식시장이 지금 경기 둔화를 우리나라부터 먼저 반영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경제를 세계 경제 풍향계라고 그러거든요. 탄광 속의 카나리아라고 그러죠. 네. 우리가 세계 경제 OECD 선행지수 보더라도 우리가 모든 가장 경기 먼저. 선행지수 다 선행해요. 아, 그렇습니까?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런가요? 한국 이거 수출 의존도가 굉장히 수출. 높은 나라이기 예. 때문에. 그래서 한국 수출만 보면은 세계 경제 흐름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자, 지금 마침 그 기업의 이익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저희 기회포착님께서 이런 질문을 주셨어요. 기업 이익에서 중요한 부분이 비용이다. 내년에 비용이 오르면 그러면 기업이 또 전반적으로 실적에 있어서 부담을 느끼는 게 아니냐. 이건 결국 인플레이션 문제로 자연스럽게 연결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뭐 증권사 떠나가지고 기업에서 잘 모르는데 그런데 저도 여러 가지 기업에 투자하고 있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예. 제가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그 기업인들하고 좀 만나기도 해요. 네. 그런데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이미 그 상품 수준은 이미 일정한 가격에 받아놨거든요. 그런데 생산 비용, 원자재 값이 많이 오르죠. 네. 그래서 이익 마진이 축소되고 있는 과정이다. 예. 지금은 견디고 있지만은 일정 시점 지나면은 이제 상품 가격을 올려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 자, 그러면 그 인플레이션 우려가 본격적으로 내년에 기업의 이익 훼손으로 반영이 된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생산 가격, 예. 원자재 가격이 오르는 게 예. 지금 3분기부터 이익 축소로 부분적으로 좀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나중에 상품 가격을 올려야 될 텐데 뭐 세계 경제가 아주 좋고 수요가 많이 늘어야지 상품 가격을 올릴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런데 최근에 반도체 가격, LCD 가격 이렇게 떨어진 것은 수요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죠. 왜 수요가 줄어들고 있느냐? 미국 소비 형태를 보면은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작년에 집에 있으면서 사람들이 가전제품 바꾸고 컴퓨터 바꾸고 PC 바꾸고 뭐 이런 걸 다 바꿨거든요. 그런데 미국 거 내구재 소비 보면은 지난 5월을 정점을 해가지고 수준 자체가 9월까지 줄어들고 있어요. 이제 내구재 이미 사버렸으니까 안 산다는 것이죠. 예. 그런데 그 대신 그 서비스 소비는 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내구재 소비가 들다 보니까 전자제품 수요가 줄어들다 보니까 뭐 반도체 가격 떨어지고 LCD 가격도 지금 떨어지고 있는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경기가 둔화되면서 또 수요까지 줄어들게 될 것이다라는 경기에 대한 우려를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저희 또 시청자분께서 사랑의 고마워님이 파월은 돈을 쓰레기로 만든 역사상 가장 투기적인 의장으로 나올 듯합니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 그렇게 해서 푼 돈으로 유동성 장세로 주식은 많이 올랐습니다만, 네, 이제 다시 이걸 회수해 나가면서 또 나오는 노이즈들이 있죠. 정상화의 과정으로도 볼 수 있지만, 저희 지금 그래서 자연스럽게 내년 인플레이션에 따른 이 기업들의 비용의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는 이야기로 넘어가서 내년 증시 키워드는 뭘로 보고 계시는지 듣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내년의 증시 키워드, 저희 김영익 교수님께서는 부채, 그리고 자산 가격, 그리고 염승환 이사께서는 중국의 경기 부양을 꼽아주셨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도 이제 경기가 모멘텀이 좀 둔화된 거는 당연히 인정을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지금 증권사들에서도 나오는 보고서들을 종합해 보면 내년 상반기까지 이제 경기 모멘텀 둔화는 다들 예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걸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 굉장히 약한 거고, 다만 이제 주가는 6개월을 먼저 선행하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뭐 11월이 될지 12월이 될지 모르겠지만 내년 하반기에 모멘텀이 좀 살아난다라는 그런 조짐들이 보이기 시작하면은 뭐 내년 1분기에 실제로 경기가 안 좋아져도 주가는 항상 뭐 여러분도 많이 경험해 보셨잖아요. 먼저 선반영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하반기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면서 주가가 좀 랠리가 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 그게 사실 이제 우리 한국이 좀 요즘에 약한 이유 중에 하나가 중국의 이제 경기 둔화 우려가 지금 현실화되면서 네. 사실 더 약한 건 맞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최근에 중국의 면세점 업체 하나가 지금 하한가를 한번 갔던 적도 있고, 우리 한국의 호텔 신라가 급락을 했고요. 맞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이나 LG생활건강 주가가 정말 처참할 정도로 안 좋은 상황인데, 예. 이게 결국 근본 원인은 중국의 소비 경기가 예상보다 좀 좋지가 않아요. 뭐 요새 나오는 중국의 제조업 지표도 굉장히 좀 낮아져 있는데, 근데 그럴 때마다 중국이 좀 정책을 항상 써줬어요. 근데 쉽게 지금 나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증시가 좀 반등이 좀 약한 것도 그 이유 중에 하나인데, 이게 이제 결국에 중국의 공동 부유랑 좀 맞물려 있는 거죠. 지금 네. 시진핑 주석이 뭐 화장품에 또 고가, 아니 그 화장품은 아닌데 그 이렇게 마우타이 같은 좀 고급 백주 고급 있잖아요. 수, 예, 예. 백주라든가 고급 자동차에 뭐 사치세를 부과하겠다. 예.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먼저 경기보다는 이쪽을 좀 잡겠다는 거예요. 잡고 나서 그게 어느 정도 성과가 나오면 분명히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 거고, 그 반대편에서 이제 과창판이라고 하죠. 우리가 흔히 이제 중국 증시 보면은 뭐 우리 한국의 코넥스 같은 쪽이라고 보셔도 좀 좋을 것 같은데, 거기에는 뭐 반도체 기업, 뭐 전기차 기업, 뭐 스타트업 기업들이 다 몰려 있어요. 제조. 그쪽은요 오히려 정책적으로 엄청나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투트랙 전략이에요. 근데 이쪽 지금 공동부유의 정책적인 어떤 흐름들이 나오다 보니까 소비가 먼저 둔화돼가지고 안 좋은데, 투자는 계속 지금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리고 아까 이제 한 분이 뭐 파열이 너무 돈을 많이 풀었다 얘기하셨는데, 예. 그래서 이제 줄일 거예요. 이제 줄이기로 했잖아요. 그쵸. 이제 결론이 날 거고, 다만 그 줄이는 걸 다시 누가 메꿔주느냐. 이제 바이든 대통령 행정부가 이 바톤을 터치해가지고 인프라 이제 법안 통과가 되면 재정적으로 지출이 나가게 되거든요. 네. 그럼 실제로 이게 저는 우리나라한테 되게 좋다고 생각하는 게, 이런 이제 양적 완화가 되면은 실물 경제로 돈이 많이 안 들어가요. 자산 시장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 좋은 건데, 실제로 인프라 법안이 통과돼서 재정 지출이 가시화가 되면은, 아까 제가 중국은 설비 투자가 좀 나온다고 했는데 미국도 설비 투자가 들어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자연스럽게 연결해서 중국이 그런 식으로 이제 경기 부양이 앞으로 이루어진다라면은 투자 쪽으로 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결국 미국도 지금 재정 지출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전 세계가 투자 사이클에 돌입할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그리고 왜 그러냐면 지금 전 세계에 재고가 없어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적정 재고 밑에 있어요. 굉장히 낮고, 거기다가 지금 이번에 뭐 현대차도 그렇지만 차가 없어서 못 팔아요. 팔고 싶어도. 재고가 없어서 재고 확충 사이클이 시작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를 겪어봤잖아요. 아, 비상시에 적정 재고는 무조건 쌓아놔야 되겠다. 이 재고 확충이 들어가면서 이 재고를 쌓기 위해서는 또 설비 투자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럼 당연히 제조업 기반의 한국이 어느 시점에서는 저는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업체가 다 좋다는 게 아니라 그런 쪽에 이제 모멘텀들이 서서히 나오기 시작할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보고, 그다음에 이제 물가와 관련해서도 지금 우려감이 큰데, 근데 뭐 우리가 데이터는 보고 얘기를 또 한번 할 필요는 있으니까, 최근에 그 BDI 지수라고 그러죠. 이제 그 원자재를 실어나르는 그게 고점 대비 40%나 빠졌어요. 그다음에 천연가스 가격도 유럽에서 한때 급등했다가 지금은 다시 원상복구 될 정도로 급락을 하고 있고, 중국의 석탄 가격도 지금 빠져버렸고요. 그다음에 유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빠지진 않고 있지만 더 이상 지금 못 오르고 있는 상황인데,
특히 이란과의 핵 협상 가능성도 지금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 얼마 전에 이건 사실은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거 우리나라 철강주에 안 좋은 거 아니냐 뭐 그렇게만 해석하셨지만 사실은 이거는 경제에 되게 호재입니다. 뭐냐면 미국과 유럽이 관세 그 철강에 매겼던 관세를 없애기로 했잖아요. 네. 뉴스를 들으셨을 텐데 관세를 없애면 물건 가격이 떨어집니다. 당연히 그러면은 물가를 완화시켜줘요. 거기에 또 덧붙여서 아직은 아니지만 미국과 중국이 조금이라도 지금 관세 25% 부과하고 있잖아요. 이걸 만약에 조금이라도 낮춰주는 시그널들이 나온다면 인플레에 대해서 공포심을 가졌던 이 투자들의 생각이 바뀌어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도 물론 내년에 지속될지 안 될지 뭐 누구도 모르지만 정점을 좀 지나서 실제로는 원자재 가격도 지금 하향 조정되고 있고 비철금속 가격도 지금 떨어지기 시작했고 거기다가 이제 최근에 이제 뭐 물가가 뭐 내년도에 뭐 얼마까지 오를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네. 좀 오른다는 부분도 이미 어느 정도는 저는 좀 알려진 좀 악재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예.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너무 좀 경계심을 물론 경계심을 갖는 건 좋은데 예. 너무 좀 극도의 공포심은 갖지 않으셨으면 네.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긴축이라는 것이 이제 정상화의 과정이다. 네. 그리고 나면 중국 정부에서 본격적으로 중국과 미국에서 정부 단에서 이제 정책을 펼칠 것이다. 투자든 재정적이든. 사실 올해는 시진핑 주석이 여러모로 너무나 규제를 많이 네. 해서 저희 산업별로 영향 많이 받았습니다. 많이 받았죠. 화장품도 그랬고요. 한때 엔터주가도 네. 엄청 많이 빠졌던 게 중국에서 계속 규제가 나왔기 때문이잖아요. 올해는 그렇게 찬물을 끼얹고 내년에 다시 부양을 좀 시켜줄 것이다라는 뭐 기대를. 정치인이니까 네. 연임하고 싶겠죠. 그럼 뭐 그냥 가만히 있다고 연임되는 건 아니잖아요. 네. 네. 자, 그런 기대를 가지고 계시다는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저희 교수님께 질문이 들어왔어요, 교수님. 교수님 책을 쓰신 독자님이십니다. 내년에 아시아 시대가 온다라고 하셨는데 수출 주도인 우리나라도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것인지 여쭤보셨어요. 저는 큰 흐름 볼 때 세계 소비 축이 미국에서 아시아 쪽으로 이전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우리 수출 비중 보면은 미국 비중, 유럽 비중 줄어들고 중국 비중 그동안 많이 늘었고요. 최근에 아세안 비중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수출 보면 세계 경제 흐름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 10년간은 미국이 정말 좋았고 미국 주가 많이 올랐는데 저는 앞으로 10년은 아시아 시대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중국 ETF 투자 많이 하시다, 전기차 ETF 투자하시자. 아, 네, 그러셨어요. 예. 저 작년 말부터 계속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예. 아, 지금 수익 많이 보셨습니까? 지금 한 90% 올랐으니까. 오, 2배요? 예. 그리고 예. 더 나아가서 이제 인도, 베트남에 투자하자. 네. 그래서 올해 보면 세계 그 주가지수, 주요 주가지수 보면 인도, 베트남 주가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근데 아직 우리가 그 기업을 분석을 못하니까 그 나라 네. 그냥 소수의 종목 관련된 ETF를 사자. 네,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앞으로 10년 모습이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거기에 우리나라는 포함이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우리나라도 아시아 국가니까 포함이 되는 상대적으로 겁니까? 낮죠. 왜냐하면 내년에 우리 경기 둔화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경기 둔화가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주도할 것이라고 말씀을 네. 해주셔서 상대적으로 한국 투자의 매력은 떨어지는 게 아닌가라는 질문으로 해석이 저는 돼서요. 미국보다는 나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미국보다 우리나라 투자가. 예, 예. 올해는 사실 연말에 지금 미국은 너무 좋고 우리는 예. 상대적으로 소외돼서 마음이 좀 예. 힘든데 아마 내년에는 내년부터는 좀 다른 모습이 나타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저희 두 분을 모셔서 시간이 너무나 짧습니다. 내년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실 내년 우리 시장을 주도할 산업, 그렇다면 주식시장에서는 업종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봐야 할 텐데, 자, 김효인 교수께서는 그렇다면 내년에는 경기 둔화 우려가 클 것이고 부채와 또 자산 가격의 상승이 부담이 된다는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어떤 얘기를 해볼까요? 가장 경계해야 할 업종 얘기를 하는 게 좋겠습니까? 그래도 기회가 있다면 이런 산업이다. 예. 예. 그 같이 책을 쓰면서 또 업종 종목 이야기를 우리 연휘사께서 다 하셨으니까 예. 뭐 연휘사한테 그런 종목을 물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네. 예, 저는 거시적 큰 흐름에서 뭐 세계 경기가 나쁠수록 아시아 투자는 계속 늘려야 된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특히 ETF 투자 많이 늘려야 되는데 예, 중국의 그 전기차 관련 추세적으로 성장 산업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뭐 조정 많이 올랐으니까 보이겠죠. 뭐 추세적이라고 보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앞으로 인구 구조나 성장, 경제 성장 측면에서 인도, 베트남 같은 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젊거든요. 예, 제가 베트남 가봤습니다만 예, 정말 사람들이 젊고 네. 활력이 넘쳐요. 예. 그래서 인도, 베트남 같은 나라 ETF에
꾸준히 투자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예. 뭐 구체적인 종목, 뭐 업종은 우리 연미사께서 전가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베트남 기업 탐방을 다녀오셨군요. 투자하시기 위해서. 자, 어떤 업종 보면 좋겠습니까, 이사님? 그러니까 저도 사실 요즘에 ETF 많이들 좀 권유 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업 분석하기 너무 또 힘들기도 하고, 특히 이제 해외 할 때는 저도 뭐 미국도 좋은데 요즘에 중국에서도 아까 제가 과창판 얘기 한번 해드렸는데 그런 걸 추정하는 해외 ETF가 되게 많더라고요. 한번 그런 것들 고민해 보시면 진짜 좋을 것 같고, 저는 이제 그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제 내년도에 사실 뭐 어느 업종이 좋아질지는 우리가 뭐 내년 또 가봐야 되겠지만 제2의 테슬라를 저는 계속 찾아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테슬라처럼 10배 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테슬라 주가가 이런 금리 인상이 시작되고 뭐 긴축이다, 인플레 우려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성장주면 주가 못 가야 되잖아요. 우리 공식에 의하면 네. 긴축 사이클 어떻게 성장주가 주가 폭등을 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근데 그런 거를 다 그냥 무너뜨리고 주가가 가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저는 확장성이라고 생각을 해요. 기업이 계속 이렇게 확장을 하는 거죠. 카카오가 주가 부러진 게 확장성이 막혀버렸어요, 갑자기. 그렇죠. 규제 이슈로. 예.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생명줄이 하나 이제 없어져 버린 거죠. 근데 테슬라는 지금 그걸 뚫고 지금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우리나라 업종 중에서도 확장할 수 있는 업종이 뭐가 있냐. 이거를 여러분들이 먼저 고민을 하시면 답은 저는 좀 정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지금 반도체도 안 좋지만 삼성전자만 해도 반도체 디램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뒤에 비메모리가 지금 본격적으로 투자 들어갈 거고요. 아마 오스틴 쪽에 공장을 하나 증설할 것 같고, 반도체 또 수요처가 지금은 뭐 주로 모바일이나 서버 쪽인데 앞으로는 자율주행차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자율주행차는 기존의 디램보다 반도체가 10배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이 수요가 새로 창출되기 때문에 확장성이 생기는 거죠. 다만 내년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는 거지 확장성에 대해서는 의심할 여지가 없고요. OLED도 예를 들어볼게요. 지금 OLED 우리 스마트폰으로만 보잖아요. 이제 LG가 TV에 내놨고 삼성도 이제 내놓습니다. 네. 여기 있는 모든 아마 디스플레이가 앞으로 다 OLED로 바뀔 거예요. 그리고 그 주커버그가 이제 쓰고 나오는 그 VR 기기도 예. OLED입니다. 이게 뭐냐면 새로운 디스플레이가 이제 확장성까지 생겨버린 거예요. 기존의 이 모바일이 아니라 그러면 이것도 당연히 밸류에이션을 높게 줘야 되고, 그 다음에 저는 뭐 철강주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인프라 투자가 내년에 많이 되면 이게 확장이 생기는 거고, 조선도 지금 LNG선 대규모 수주가 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각각의 산업을 보실 때 뭐 자동차도 마찬가지가 될 거고, 산업을 볼 때요, 여러분들이 이게 위가 막혀 있는 건지 아니면 내년, 내후년 아니면 멀리는 5년, 10년을 봤을 때 이 산업의 확장성이 계속 내가 눈에 봤을 때 누가 봐도 인정할 정도로 보여야 되거든요. 그런 기업이라면 너무 그냥 시장이 오늘 오른다 내린다 이거 연연하지 마시고 계속 좀 적립식으로 모아가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뭐 몇 개 제가 예만 들었지만 한번 예. 방송 보시고 오늘 좀 장 끝나면 한번 곰곰이 한번 고민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예. 그 고민의 시간을 저희 한 번 더 가지려고요. 연말 전에 한번 나와 주실 거죠, 두 분? 네, 알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우리나라 대표의 창과 방패 두 분이라고 말씀하시고, 교수님 제가 15년 넘게 배웠지만 소위 이제 염승한 이사님과 같은 경력대에 우리나라 최고의 애널리스트셨잖아요. 오래오래 이렇게 모시게 돼서 정말 영광입니다, 교수님. 앞으로 연말 전에 한 번 더 나와 주십시오, 두 분. 네, 네, 약속합니다. 자, 오늘 서강대 경제대학원의 김영익 교수,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한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